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 문학상 그랜드슬램 달성 작가의 경쾌하고 다정한 힐링 드라마. 행복하고 싶을 때 찾아온다면 다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수상한 중고 상점. 지은이는 미치오 스즈케, 옮긴이는 김은모,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주택가 한가운데 평범해 보이는 중고 상점이 있습니다. 찾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구해주고 출장 감정 서비스에 대량 매입까지 서비스에 충실해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가게인데요. 개업한 지 2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중고 상점을 운영하는 가사사키 점장과 히구라시 부점장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에 얽힌 사연을 해결하는 일. 누군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거래되는 이곳에는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가사사키와 히구라시는 가게를 찾은 낯선 손님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지랖을 부립니다. 이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는데요. 눈앞의 이득을 쫓기보단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사려 깊은 마음을 건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전엔 어딘가에서 소중히 간직되었을 물건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며 물건에 얽힌 사연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려내고 있습니다. 책 속 인물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당연하게 쉽게 잊은 관계의 소중함, 순간의 동경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계속해온 일에 대한 열정, 인물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삶을 긍정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잔잔한 계기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는 히구라시의 바람처럼 소설은 독자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자 편안한 휴식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미니 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주차장 한 구석에 핀 서양의 달콤 새큼한 향기가 풍겨왔다. 아주 맑은 월요일 3시. 요 한 주 내내 몹시도 추운 날이 계속되었지만 오늘은 푸근하니 따뜻하다. 공기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나무 우둥지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바람은 부드럽고 지갑에는 돈이 없다. 깡패 같은 땡중 같으니라고. 미니트럭 짐칸을 뒤돌아본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짐칸에는 오동나무 장롱 한 채가 밧줄로 고정되어 있다.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찰 오호지의 주지가 아까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표면에 자잘한 흠집이 난 데다 친척 가위가 붙였다는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고 뒤편에는 마치 눈 경지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쓴 탓에 도저히 남이 다시 쓰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 주지가 대형 쓰레기로 내버리는 품과 비용을 들이기 싫어서 나를 불러들인 것이 분명했다. 이건 매입하기가 좀... 내가 최대한 온화하게 말하자 악역 프로레슬러 같이 생긴 주지는 광고지에 뭐든지 매입합니다라는 문장을 극으로 내세우며 몹시 성질을 부렸다. 그럼 저기 500엔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더니 이번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라고 광고지에 쓰인 문장을 예를 들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윽고 그 눈은 점점 가늘어지더니 상한 명란젓 같은 입술 양끝이 슬슬 올라갔다. 주주는 굵은 집게 손가락을 세우더니 지옥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10,000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옥신각신한 끝에 나는 결국 매입 가격 7,000엔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리고 빙긋이 웃으며 1,000엔짜리 7장을 작업복 주머니에 쑤셔넣는 주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 가치없는 장롱을 혼자 낑낑대며 미니트럭 짐칸에 올린 후 저를 뒤로했다. 일단 창고에 처박아 둬야 하나? 짐칸에서 내린 장롱을 창고까지 옮기려고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무리였다. 주차장과 가게 창고는 이웃해 있지만 창고 입구는 주차장 반대쪽에 있어서 거리가 제법 멀다. 도중에 힘이 닿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장롱을 도로에 내버려 둔 채 두 팔을 주무르며 창고로 들어갔다. 가사사키는 영어 원서를 한 손으로 펼쳐들고 비쩍 마른 얼굴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글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또 그걸 읽는 거야? 책에서 얼굴을 든 가사사키는 옅은 눈썹을 거듭 실룩거리며 말했다. 머피의 법칙은 몇 번을 읽어도 배워야 할 내용이 바닥나지 않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패의 예, 그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제주꾼들의 말로 완벽하게 망라해 놓은 게 바로 이 책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실패란 무엇인가를 샅샅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히그라시. 이 말은 벌써 몇 번이나 들었다. 가사사키가 말하고 있으면 나도 동시에 입을 움직이며 따라할 수도 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짤막하게 들렸다. 나와 가사사키는 사이타마시의 변두리에 있는 여기 가사사키 중고상점의 다락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개업한 지 2년, 동거한 지 2년, 가게의 매출 상태도 2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렇게 많이 줬어? 이 장롱에? 장롱을 들고 창고 안쪽으로 옮기던 가사사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쩔 수 없었어. 반드시 5,000원에 사가라고 위협해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000원이라니 너무 많이 줬잖아. 가사사키에는 5,000원을 주고 장롱을 사왔다고 설명했다. 그 깡패 같은 땡중에게는 7,000원을 지불했지만 매입 전표에는 5,000원이라고 기입해 두었다. 히구라 씨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로군. 최소한 그렇지? 가격이 7,000엔 정도는 나오게끔 변신시켜야 해. 실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에서 실력이란 사들인 상품을 수선하는 기술이다. 나는 미대 출신이라 어느 정도는 낡은 상품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 상품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서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애당초 가사사키가 나를 점찍어서 이 장사로 끌어들인 것도 그 기술 때문이었다. 장롱을 옮기면서 별 생각 없이 창고 입구를 쳐다봤는데 조그만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애다. 어서 오세요 말을 걸자 소녀는 쭈뼛대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으로서는 드문치게 둔다고 할 수 있겠다. 어서 오렴. 가게 안을 둘러봐도 돼. 살결이 하얗고 선이 가는 것이 어쩐지 병약해 보이는 아이였다. 사립학교 교복인 듯한 짙은 감색 반바지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 가지런하게 자른 앞머리 밑에 얼굴이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겨우 말이 나왔다. 일단 말문이 트이자 소녀는 막힘없이 빠른 말투로 말을 이었다. 며칠인가 전에요. 저는 우리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반려견 페로에게 줄 사료를 사러 왔다는 모양이다. 그날은 페로가 태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기에 생일 선물을 사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가게에 개 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서야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손수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게에서 땀을 닦은 기억이 있으니 분명히 여기서 떨어뜨렸으리라. 그래서 오늘 그 손수건을 찾으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차렷자세로 꼿꼿이 서서는 겨우 15초 정도 만에 설명하더니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그만 턱을 들었다. 그럼 찾아봐도 돼. 자, 어서. 소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하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창고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표정이 아주 진지했다. 수상한데? 가사사키가 중얼거렸다.
수상하네. 남이도 중얼거렸다. 쟤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년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걔 사료를 사려 왔다고 둘러댄 건 나쁘지 않았어.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실제로 이 가게에서 팔지 않는 물건을 핑계로 대야 통하잖아? 예를 들어 야구 방망이라든가 공은 여기서 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넌 그걸 안 사갔잖니? 판 기억이 없는데? 요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아. 그런 점에서 개 사료는 중고상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품이지. 쟤 거짓말하는 솜씨가 상당한데? 남이의 말대로다. 덧붙이자면 일주일쯤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추웠으므로 가게 안에서 땀을 닦았다는 말도 부자연스럽다. 저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쟤 혹시 다음으로 할 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남이는 몇 초 뜸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청동상 방화 미수 사건의 범인 아닐까? 페랭이꽃의 꽃말은 순애입니다. 순애라고 해서 꼭 연인관계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우사미 씨는 재능을 타고난 당신이 목공에 올고준 애정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순애로 가득한 훌륭한 자기 공예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 꽃말을 가르쳐주면서 올곧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들려주려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올고준 애정은 이렇게나 아름다운 모양을 그려낸다는 걸 말입니다. 사치코는 여름바람에 흔들리는 페랭이꽃을 힘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눈을 들더니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 자기 공예를 보고 깨우쳤다면 혹시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치코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따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리라. 불현듯 미소를 지우고 얼굴을 정면으로 돌려 강을 보았다. 알고 보니 주변에는 여름다운 기척이 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햇살을 튕겨내는 투명한 물, 때때로 잎의 뒷면을 내보이는 짙은 초록빛 풀, 하늘 저편에 정나눈 쓰르라미는 지금은 울고 있지 않다. 멀리에서도 가까이에서도 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무릎을 세웠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오래 빼앗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작별 인사만 입에 담았다. 떠날 때 사치코가 고개를 수그린 채 뺨을 희미하게 떨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떨림이 점차 커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사치코는 무릎을 꽉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조용한 흐느낌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바로 사치코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망설이고 한참을 망설임 끝에 내가 그대에게 걸어가려 하자 사치코는 의식적으로 낸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부터 뭘 하든 분명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알아요. 계속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이대로 저는 아무런 쓸모도. 다음 말은 눈물 속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억누른 오열이 터져나오며 사치코의 가녀린 등이 이따금 떨렸다. 나는 그 등을 향해 돌아서서 들어줄지 말지는 모르지만 아까부터 줄곧 품고 있었던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 어째서 강이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대답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말을 이었다. 물이 높은 곳을 피해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뻗어나가지요. 이 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좌우로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번에도 돌아오는 건 오열뿐이었다. 눈앞에 있는 강을 보지 않으려는 듯 사치코는 청바지 무릎 부분에 얼굴을 묻었다. 어제 이 강가에 왔을 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강이 쭉 곧았다면 그림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전혀
강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은 이제 올바른 겁니다. 굽이굽이 휘어지며 흐르는 법이에요. 구부러져 있으니까 흐르는 겁니다. 누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그은 선 위를 흐르라고 해도 강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치코의 등을 보며 말을 걸면서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몰랐다. 몰랐지만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든 사치코에게 전하고 싶었다. 인간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동경하며 구부러지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렇게 흐르는 동안은 어디에 다다를지 모르죠. 제 생각에 구부러진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미니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요 며칠 사이에 한층 차가워진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해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고 흐린 날의 습한 공기가 주변을 가득 메웠고 주차장 구석에는 무릇이 빨간 꽃을 흔들었다. 그리고 역시 지갑에는 돈이 없었다. 매정하기 짝이 없는 땡중 같으니라고. 이번에도 당했다. 미니트럭의 짐칸에는 기타 케이스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케이스 안에는 각각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 일렉트릭 기타가 들어있다. 방금 오호재 주지가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작년 가을 우리가 가사사키 중고 상점을 개업한 지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을 무렵이다. 개업 당시부터 계속 적자인 바람에 날마다 소면이나 날달걀에 비빔밥만 먹던 우리는 창고 입구에서 비를 바라보면서 비타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집에 가기 싫었어. 특별히 가출 같은 거창한 짓을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아빠가 쓰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싣고 가는 걸 보기가 싫어서 나왔어. 하지만 비는 내리지, 카페 같은 데는 갈 돈도 없지, 편의점에 가서 잡지 읽기도 피곤하지. 그래서 일단 짐칸으로 들어간 거야. 하지만 아빠의 가재도구를 싣고 가는 거 보기 싫었다면서. 내가 짐칸에 있으면 들어놓는 게 되잖아. 아, 그렇군. 나도 모르게 수긍했다.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미는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미가 6학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올해 봄에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빠인 고조는 집을 나갔다고 한다. 이혼하기 2달쯤 전인가 밤중에 아빠가 이혼하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렸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가정에 있기 지쳤다고 아빠가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아빠가 집에 있을 적에 우리 가족은 절대 지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일요일에는 셋이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 아빠랑 엄마도 열렬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이가 좋았어. 나 역시 오늘 나미가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나미 아빠의 가재도구를 전부 옮겨 사셨다. 어디까지나 생활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생활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나미 아빠와 무엇 하나 다를 바 없었는지도 모른다. 가재도구를 옮겨 실으면서 몹시 고민하기도 했어도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나미 아빠도 분명히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가정을 버리는 사람의 기분이다. 나는 옛날부터 가정이라는 것을 동경했다. 떠들썩하든 조용하든 따뜻하든 차갑든 상관없다. 언젠가 가정을 꾸려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줄곧 생각해왔다. 남이 아빠는 어째서 가정을 버렸을까? 가정은 돈과 닮은 걸까? 손에 넣었으면 넣은 대로 도리어 부족함을 느끼고 마는 걸까? 아, 깨어났다. 그로부터 10분쯤 지났을 때 본당으로 옮겨진 도둑이 깨어났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밑에서 드러난 것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극히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주지가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자 생각했던 대로 그는 역시 심야에 세전을 훔치러 절에 숨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전함이 비어 있어서 창문을 깨고 거실로 침입해 선반과 찻장을 뒤졌지만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에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도망쳤다.
부피가 커서 앞들러 나가 디딤돌 모서리에 내리쳐서 깬 다음 내용물만 들고 가려고 했는데 속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접힌 편지지였다. 지폐가 나올 줄 알았던 그가 망연자실해서 우두커니 서 있자니 절 안에서 소친과 주지가 술렁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다가와서 도둑은 허둥지둥 마루 밑으로 기어들었고 그대로 도망칠 기회를 잃었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이보게 어째서 이런 산속의 저를 노린 건가? 마을에 순찰차가 돌아다녀서. 그렇다. 요즘은 마침 경찰이 세밀 방법 활동을 펼치는 시기다. 주지가 신원을 묻자 도둑은 뚱하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름만 말했다. 하토야마 나오토입니다. 어라? 싶었다. 마스크에 선글라스, 이름은 하토야마 나오토.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듯 어라? 싶었다. 마스크에 선글라스, 이름은 하토야마 나오토.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듯하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겨우 떠올렸다. 저기 물론 지금 말한 이름은 가명이겠지만 혹시 예전에 호쿠다 준치로라는 가명을 쓴 적 있습니까? 도둑은 움찔하며 몹시 알기 쉽게 반응했다. 올해 봄에 커다란 집에서 새 모양의 청동상을 훔쳤나요? 도둑은 아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한다고 봐야겠지? 웬걸 이 도둑이 그 도둑이었던 모양이다. 그때는 정말 신세 많이 졌다고 나는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애당초 이 사람이 그걸 어찌어찌 해둔 덕분에 스미에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 사람 도둑질에 재능이 없는 것 아닐까? 히구라씨, 새 모양 청동상이라니? 아니 뭐 그쪽은 경찰한테 맡겨두자고.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새 청동상?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말이야. 가사사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도둑이 등장함으로써 가사사키의 추리가 빗나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그는 일생일대의 볼철이로군 하고 말했을 뿐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진 않았다. 분명 천성이 무신경인 것이리라. 남이는 또 남이대로 가사사키의 추리도 틀릴 때가 있다고 도리어 감탄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나 혼자서 쓸데없이 걱정한 듯하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잠시 후 주지가 부른 순찰자가 도착해 경찰관이 도둑을 잠시 후 주지가 부른 순찰자가 도착해 경찰관이 도둑을 연행해 갔다. 그 후로 어찌 되었는지는 모른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는 히구라시의 바람처럼 독자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자 편안한 휴식 같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